그들이 당신에게 팔았던 동화 같은 이야기. 3천만 명이 그녀의 결혼식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결혼식장에 들어선 여자가 최소 5명의 유부남 배우와 불륜 관계를 맺었고 자신의 경력을 지키기 위해 비밀리에 임신했으며 필요한 질문만 하고 불필요한 질문은 하나도 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조작된 왕실 건강검진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레이스 켈리. 그녀가 누군지 모른다면 여기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그녀는 1950년대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였고 25세의 오스카상을 수상했지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레니의 3세와 결혼하여 모나코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를 20세기 가장 아름다운 동화라고 불렀습니다. 이 영상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그레이스 켈리가 왜 레니에르보다 이 결혼을 훨씬 더 절실히 필요로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화 제작사 중 하나였던 MGM이 왜 그녀의 결혼식 날 성당 안에서 카메라를 작동시켰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도 알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1982년 9월 13일 오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레이스 켈리가 한때 가장 상징적인 장면 중 하나를 촬영했던 그 도로에서 그녀의 차가 절벽 아래로 추락한 날입니다. 그녀는 다음 날 사망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있던 딸 스테파니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습니다. 공식 보고서에는 사고사로 기록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조사는 요구되지 않았고 관련 파일들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충분히 큰 소리로 묻지 않은 질문이 있다. 왕실의 모든 비밀, 불륜 조작된 건강검진 재정 협상, 수년간의 사적인 서신 교환 등을 속속들이 알고 있던 사람이 회고록을 쓰기도 전에 거리낌 없이 인터뷰를 하기도 전에 마침내 활동을 멈추기도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과연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일까? 사고였을까? 그럴 수도 있다. 어쩌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뒤를 이은 빠르고 완전하며 영원한 침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침묵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켈리가 누구보다 잘 이해했듯이 노력은 언제나 어떤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할리우드에 대해 아무것도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할리우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완벽한 이미지를 구축해 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이미지에서 벗어날 길을 잃었을 때 치러야 하는 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코 충분하지 못했던 한 소녀 그레이스 패트리샤 켈리는 1929년 11월 필라델피아에서 성공을 목표로 삼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잭 켈리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이자 조정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3번이나 딴 선수였으며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명이었다. 어머니는 대학운동 코치였고 오빠 켈리 역시 나중에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 여동생 패기는 사교적이고 인기가 많았다. 그리고 그레이스가 있었다. 셋째 아이였던 그녀는 자주 병약했고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으며 가족들이 숭배하는 운동 세계와는 체질적으로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부모가 꿈꿔왔던 모범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들과 달랐다. 그리고 켈리 집안에서 다르다는 것은 칭찬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레이스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게임에서 이길 수 없을 때 아이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자신만의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야기와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어 10살 때 지역 극단에서 연기를 시작했고 18살에 뉴욕의 미국 연극 아카데미에 진학할 무렵에는 앞으로 그녀의 모든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들 작정이었다. 아니면 아버지의 인정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만큼 거대한 무언가를 이루어낼 작정이었다. 그녀는 남은 생애 동안 2가지를 동시에 이루려 애썼지만 결국
둘 다 실패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던 시절 그레이스 켈리는 젊은 남자 만날 수 있는 남자 또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남자에게 전혀 끌리지 않았다. 그녀는 예외 없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미 아내가 있는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끌렸다. 게리 쿠퍼, 클라크, 게이블, 레이 밀랜드, 빙 크로스비. 그들 모두는 적어도 그녀보다 20살은 많았다. 그들 모두는 집에 아내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어떤 면에서든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갈망해왔던 인정받고 싶어 했던 남자의 모습을 닮았다. 이건 단순한 가십이 아닙니다. 한 여성의 심리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설명해 줍니다. 할리우드가 알고 있었지만 결코 공개하지 않았던 진실이죠. 1950년대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은 하나의 근본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이미지가 곧 상품이라는 것. 그리고 그 상품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MGM의 계약서에는 도덕 조항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배우의 개인적인 행동이 스튜디오의 명성을 위협할 경우 스튜디오가 해당 배우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이었습니다. 불륜 스캔들, 공개적인 망신거리 등은 모두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항소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해석해보면 그레이스 켈리는 이 조항을 최소 3번 이상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MGM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무도 크게 묻지 않았던 질문 왜 그랬을까요? 답은 예상보다 단순하고 냉혹합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돈을 벌었습니다. 2번째 영화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고 4번째 영화로 수상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감독인 알프레드 히치콕은 그녀를 3편의 영화에 연속으로 캐스팅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자산이 그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때 스튜디오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관리되었고 헤드라인은 완화되었으며 이야기는 묻히거나 다른 방향으로 돌려졌습니다. 영화 다이얼 임포메오데오 촬영 중 레이 밀랜드와의 로맨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을 때 밀랜드의 아내는 사립 탐정을 고용했고 타블로이드 신문들은 사진을 입수했으며 MGM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이야기는 퍼져나갔습니다. 제작사는 그레이스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언론은 그녀를 가정 파괴범이라고 낙인 찍었고 펜네터는 적대적인 내용으로 바뀌었다. 차갑고 범접할 수 없는 우아함이라는 정확한 이미지로 쌓아 올렸던 그녀의 명성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에서 영화 모감보를 촬영하는 동안 그녀와 클라크 게이블의 로맨스는 소문이 무성해지자 그레이스의 어머니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촬영장으로 날아오기까지 했다. 그것은 아무런 차이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 기자가 그레이스에게 그 일에 대해 직접 물었을 때 그녀는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대사 중 하나가 된 말을 남겼습니다. 아프리카의 텐트에서 클라크 게이블과 단둘이 있을 때 달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녀는 부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능력은 아마도 그레이스 켈리의 가장 과소평가된 재능이었을 것입니다. 1955년 초 그녀는 빙 크로스비와도 관계를 맺었고 패션 디자이너 올레 카시니와 결혼 직전까지 갔지만 가족의 반대로 무산되었으며 조용히 임신을 했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움 재능, 오스카 트로피까지 모든 것을 갖춘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사생활은 점점 더 감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25살이었고 공연으로 이미 지쳐 있었다. 그녀에게는 탈출구가 필요했다. 명단에 오른 4번째 이름. 하지만 이 이야기의 동화 버전에는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레이스 켈리는 레니의 3세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었다.
1950년대 중반 모나코의 레니에 쌈세는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모나코는 면적 2.2제곱킬로미터의 작은 공국으로 막대한 빚에 허덕이고 있었고 카지노는 고객을 잃어가고 있었으며 1918년 프랑스와 맺은 정치 조약에는 치명적인 조항이 있었다. 만약 군주가 적법한 후계자 없이 사망하면 모나코는 자동으로 프랑스에 합병된다는 것이었다. 레니에 쌈세제는 아내가 필요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후계자를 낳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국가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나코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내가 필요했습니다. 모나코에 상당한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한지인 일부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어나시스라고 함 이 적합한 미국 여배우들의 명단을 돌렸습니다. 마릴린 먼로도 후보에 올랐다고 전해지지만 그녀는 거절하면서 레니에르 3세를 술록 왕자라고 부르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 때문에 자신의 경력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친구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이름들도 고려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제외되었습니다. 네 번째 후보는 그레이스 켈리였습니다. 그녀는 1955년 봄칸 영화제 기간 중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파리 매치 잡지가 사진 촬영을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주최한 궁궐회의가 열렸다. 할리우드 여배우가 유럽 왕족을 방문하는 것에 대한 기사 소재였다. 하지만 양측 모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레이스는 45분이나 늦게 도착했다. 머리는 급하게 손질한 듯했고 일부러 무심하게 고른 듯한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레니에르가 궁궐 경내에 있는 개인 동물원에 그녀를 들여보냈을 때 그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우리 앞으로 걸어가 동물들에게 손을 뻗었는데 그 모습은 레니에르가 훗날 친구들에게 자신이 여태껏 본 여성 중 가장 놀라운 모습이었다고 묘사할 정도였다. 레니에르가 타고난 용기라고 여겼던 그녀의 모습은 할리우드 동료들이라면 누구나 즉시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무대 연출과 같았다. 방 안의 분위기를 읽고 필요한 것을 파악한 다음 들어온 지 30초 안에 정확히 그것을 전달하는 능력이었다. 그레이스 켈리는 10살 때부터 이런 능력을 발휘해왔다. 학교 연극에서 연기하며 올림픽 금메달을 향해 노를 젓는 아들을 지켜보던 아버지의 관심을 끌려고 애썼던 것이다. 레이니어는 그 만남을 통해 자신이 희귀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비범한 여자를 만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비범한 연기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연기를 펼친 여인에게는 그날 오후 인생 최고의 연기를 해야 할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바로 $200만 건강검진이었다. 레이니어는 1955년 12월 필라델피아로 가서 도착한 지 3일 만에 청혼했다. 첫눈에 반했다는 공식적인 이야기 이면에는 그레이스의 아버지 잭 켈리가 모욕적이라고 여겨 결혼을 거의 파기할 뻔했던 금전적 협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럽 왕실 전통에 따라 레니에르 2세는 지참금을 요구했는데 그 액수는 $200만 추산되었습니다. 한 푼도 물려받지 않고 자수성가한 잭 켈리는 레니에르 2세에게 내 딸은 결혼하기 위해 누구에게도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협상은 해결되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레이스는 자신의 저축에서 일부를 보탰다고 한다. 재정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된 적이 없지만 지참금은 레니에르가 결혼 조건으로 내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 약혼이 공식화되기 전에 그레이스는 모나코 왕실이 승인한 의사들에게 종합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했다. 목적은 명확했다. 그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모나코가 독립국가로서 존속하려면 후계자가 필요했다. 이는 단순한 연애 감정이 아니라 헌법적인 문제였다. 그레이스는 아무 문제 없이 검사를 통과했다.
모든 서류에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검사에서 묻지 않았던 것, 레니의 이 세를 대리하는 누구도 요청하지 않았거나 어쩌면 요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산부인과 병력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었다. 이전의 연애 관계 임신, 그리고 MGM이 수년간 그녀를 둘러싸고 구축해온 차갑고 우아한 가톨릭 신자라는 공적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10년간의 사생활. 켈리 가족은 인맥과 재력, 그리고 이 검사를 담당하는 의사들에게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담긴 파일을 제공할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레니에르 3세희 주치의들이 확인서에 서명했지만 그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MGM이 제작한 결혼식은 1956년 4월 19일 모나코의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열렸습니다. 하객은 600명이었고 텔레비전 시청자는 3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270m 길이의 발랑시엔산 고급 레이스로 만들어졌으며 50명의 재봉사가 6주에 걸쳐 완성했습니다. MGM 스튜디오의 카메라가 성당 곳곳에 설치되어 모든 순간을 촬영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당신이 그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MGM이 그 결혼식을 촬영한 것은 관대함이나 역사적 관심 혹은 감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레이스 켈리가 자신의 자유를 얻기 위한 대가로 의도적이고 정확하게 협상했기 때문에 촬영한 것입니다. 스튜디오는 여전히 여러 편의 영화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레이스는 계약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MGM은 그녀의 남은 계약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신 결혼식 촬영 및 배급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레이스 켈리는 자신의 결혼식을 영화로 만들어 할리우드에서 벗어나는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녀는 왕자의 팔짱을 끼고 할리우드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사적인 순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품화하여 스튜디오에 넘겨주는 것으로 할리우드를 떠났습니다. 레니에는 그날 아침 제단에 서서 여자와 결혼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MGM의 마지막 그레이스 켈리 작품의 주연 배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있던 사람들 중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뿐이었습니다. 그 예식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수많은 출판물에 재인쇄되었는데 그 사진 속에서 레니에는 그의 지위를 고려했을 때 정말 보기 드문 표정으로 그레이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부드럽게 완전히 경계를 부른 사람의 눈빛입니다. 어쩌면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믿는 남자의 표정. 그레이스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6년간의 프로 활동으로 인해 그 반사작용은 이미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카메라가 있으면 그녀는 저절로 얼굴을 카메라 쪽으로 돌렸다. 할리우드가 그녀에게 그런 반응을 너무나 깊이 각인시켜 놓아서 결혼식 날에도 그 습관을 바꿀 수는 없었다. 레이니어는 겨우 5개월도 채 알지 못하는 여자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그 반지를 받는 여자는 그 5개월 동안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연기를 펼쳤다. 1956년 4월 20일 밤 결혼식 다음 날, 하객들은 모두 떠났고 MGM 카메라도 모두 철수했다. 성당은 텅 비어 있었다. 궁전 창밖 항구는 잔잔한 불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레이스 켈리는 공주의 침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235개의 방이 있는 이 궁전은 그녀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곳이었다. 내일 촬영을 위해 외워야 할 대본도 촬영 일정표도 없었다. 아침 7시에 문을 두드리고 그날 그녀에게 필요한 일을 지시하는 감독은 더 이상 없었다.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맡아야 할 배역이 없었다. 그녀는 한 계약을 다른 계약으로 바꾼 것뿐이었다. 다만 이번 계약은 만료일도 없고 해지 조항도 없으며 만약 그녀가 연기를 멈춘다면 3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스카치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항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레이스 켈리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침묵이야말로 그녀의 가장 솔직한 모습이다. 235개의 방, 그리고 출구 없는 궁궐. 궁궐에서의 첫 몇 년은 남은 결혼 생활을 규정짓는 패턴을 만들었다. 레니의 사세는 모나코 내에서 그레이스 공주의 모든 영화 상영을 금지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공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모나코 국민들이 큰 스크린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장면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러한 동기에는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니의 사세 측근들은 사적으로 그의 행동에 집착이라는 면모가 있었다고 평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과거 삶을 담은 영상 기록의 존재를 견딜 수 없었다. 그 결과는 아이러니로 가득했다. 한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이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조차 존재감이 없었다. 그녀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영상들은 그녀의 침실 창문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조차 벗어난 곳에 있었다. 그녀는 적응했다. 어차피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녀는 남몰래 조심스럽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절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마셨다. 오후에는 개인 방에서 스카치 위스키를 마셨다. 궁궐에서 그녀와 가까이 일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레니에르도 또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녀는 궁궐 직원들이 그녀만의 궁정이라고 생각하게 될 예술계와 연관된 친구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그녀가 떠나온 예술계 인사들이었고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활발하게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1972년부터 매년 개최된 국제 아마추어 연극 축제를 창설했는데 이 축제는 궁궐의 공식 행사 일정에서는 얻을 수 없는 무언가를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리우드에 남겨둔 무언가는 영화제나 편지 오후의 스카치 위스키로는 결코 대체할 수 없었다. 그리고 1962년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정확히 깨달았다. 결코 열리지 않는 빗장처럼 1962년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그레이스 켈리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강박적인 도둑과 그녀를 이해하려는 남자에 대한 심리 스릴러 영화를 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레이스를 주연으로 캐스팅하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를 도둑을 잡아라, 다이얼 M에서 감독했었다. 그녀의 커리어를 대표하는 새 작품이었다. 그는 그녀를 스크린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특별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어떤 감독도 그것을 따라할 수는 없었다. 레이니어는 동의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진심으로 그녀가 그런 역할을 맡기를 바랐다고 말한다. 그는 궁궐에서 보낸 6년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자신이 그녀에게 보답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나코 언론은 발표 후 며칠 만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궁궐에는 편지들이 쏟아졌고 기사들은 공주가 다른 남자들과 로맨틱한 장면을 연출했다는 식으로 묘사했습니다. 사회적 압력은 즉각적이고 전방위적이었습니다. 그레이스는 프로젝트에서 하차했다. 히치콕은 다른 여배우를 찾았고 영화는 그녀 없이 제작되었다. 레이니어는 몇 년 후 드물게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며 나는 그 일에 대해 결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레이스는 그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도 그 후로도 그 침묵은 그녀의 평소 침묵과는 달랐다. 그녀의 침묵 대부분은 연기였고 통제되고 전략적이었으며 말없이 소통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뭔가 달랐다. 마치 두 사람 모두 그것이 문이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문이 닫히는 것 같았다. 티피 헤드런이 영화 마니에서 여주인공을 맡았다. 그 역할은 그레이스 켈리가 맡을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는 전문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영화 속에서 달렸던 그 길,
제가 처음에 약속드렸던 바로 그 길입니다. 모나코 라티르비 절벽 위를 따라 뻗어 있는 D37 도로. 바로 히치콕 감독이 1955년 영화 도둑을 잡아라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를 촬영하기 위해 선택한 길입니다. 그레이스 켈리가 컨버터블 운전대를 잡고 캐리 그랜트가 조수석에 앉아 있고 수백 피트 아래로는 지중해가 펼쳐져 있고 그레이스는 웃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도로에서 그녀는 완벽한 안정감과 차량 제어력을 보여주었다. 그 장면은 여러 번 재촬영해야 했지만 그레이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장면을 소화해냈다. 그리고 27년 후인 1982년 9월 13일 오후 로버 3500 차량 한 대가 D37 도로를 벗어나 같은 절벽 아래로 35m나 추락했다. 그레이스는 차 안에 있었고 그녀의 막내딸인 17세 스테파니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고 지점 이전 도로에는 브레이크 자국이 없었습니다. 그레이스는 다음 날 뇌진탕으로 사망했습니다. 공식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적 결함은 배제되었으며 차량은 정상 작동 상태였습니다. 그레이스는 사망했고 스테파니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습니다. 공식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프랑스 법의학 전문의는 그레이스가 사고 직전 뇌의 일부에 혈액 공급이 갑자기 차단되는 허혈성 뇌졸중을 겪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거나 방향을 수정하려는 시도 없이 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한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의학적으로 타당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스테파니는 나중에 일부 내용을 철회한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그 여정 중 어느 시점에는 자신이 운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사생활, 특히 그레이스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관계에 대해 언쟁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테파니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고 또 무슨 말을 하지 않았는지는 지금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니에르 대통령은 확대 조사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모나코 당국의 사건 관련 파일은 완전히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사고 현장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던 프랑스 경찰은 초기 몇 시간 동안 현장 접근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공식 기록에 명시된 내용 이상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한 여성이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차량이 도로에 추락했다는 것, 그것이 문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서들과 함께 드러나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 동안 자신의 이미지 인간관계 등장과 퇴장 등 모든 면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해온 그레이스 켈리가 한때 카메라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던 바로 그 길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가 도로를 이탈하기 직전 몇 분 동안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상황은 지금까지 완전히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그 침묵은 나직습니다. 그레이스 켈리가 평생 동안 겪었던 것과 같은 침묵입니다. 그녀를 보호하고 의도적이며 값비싼 침묵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모나코의 레니에 3세는 2005년 4월 6일에 서거했습니다. 그는 56년 동안 통치했는데 이는 현대 유럽 역사상 어떤 군주보다도 긴 기간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모나코는 빚더미에 앉은 공국에서 1인당 소득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카지노 산업은 회복되었고 관광 산업은 호황을 누렸으며 프랑스의 합병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볼 때 1955년 궁궐 안뜰에서 시작된 그 거래는 성공적이었다. 그는 브랜드가 필요했고 그것을 얻었다. 나라는 살아남았고 그는 재혼하지 않았다. 그의 사후 말년에 궁궐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통해 밝혀진 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의 서재 책상 위에는 단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공식적인 초상화도 아니고 외교 사진도 아니었다. 결혼식 날 그레이스 켈리가 찍은 사진이었다. 성당에서 드레스를 입고 3천만 가구의 거실에 방영되었던 바로 그 모습처럼 얼굴에 빛이 비치는 사진.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23년 동안 간직했다. 그리고 그가 간직하기로 선택한 사진이 그녀가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사진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그 어떤 전기에서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무언가를 이해하게 된다. 3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결혼식을 지켜보며 동화 같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동화이기를 바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에게서 바라는 것이 당신의 실제 모습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이해했던 그레이스 켈리는 우리에게 그것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나코가 허락하지 않아서도, 레니의 사세가 허락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3천만 명의 관객,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공주라고 여긴 여인에게서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 장은 왕자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사진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꼈던 모든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레이스 켈리는 평생을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그녀가 그 안에 갇혔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녀는 결국 연기와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이 이야기에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